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 경쟁에 나섰습니다. 기본주택을 10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역세권 아파트를 월 6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해 공공주택 3만 호를 공급하고 고도 제한이 풀리면 4만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 공급 폭탄을 통해 공공주택 130만 호와 민간주택 150만 호, 도합 28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게 모두 여권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들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정부가 파격적인 공급 방안을 강조하며 내놓았던 8.4 부동산 대책이 26만 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수준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공약 경쟁이 네거티브 공방보단 반가운 일이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아닐까요? 부동산 이슈는 4월 재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를 만큼 파급력이 큰 사안인데요.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과 검증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고 현실적인 공약으로 다듬어가면 어떨까요? 그게 네거티브 경쟁보단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터키를 꺾고 9년 만에 4강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우리 대표팀의 값진 승리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한유미 KBS 배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2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에 국내 발생 확진자가 1,664명이었고요. 지역별로 나눠보면은 서울 479명, 경기 474명 등 수도권이 총 1,036명이어서 전체 확진자의 62.2%를 차지를 했고요. 비수도권 확진자는 경남 113명, 부산 108명, 대구 75명 등 628명이 집계가 돼서 전체 37.7%를 차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4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628명이라는 숫자가 4차 대유행 이후에 비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 숫자로는 이제 최다 기록인 건데요. 특히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대구입니다. 대구의 경우에 오늘 오후 4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미 113명이 발생했다라고 집계가 됐을 정도였는데 이게 지난해 1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수성구와 동구, 달서구에 있는 같은 이름의 교회에서 신도 등 48명이 확진된 영향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 교역자 일가족이 지난달에 제주도를 다녀온 후에 증상이 나타났는데 네. 또 이 교회 세 곳에서 신도들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해보니까 추가 감염자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확진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또 이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이 교역자의 일가족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장에서도 확진자들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 더 숫자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이 코로나19가 교회에서 태권도장으로 전파된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이 태권도장과 교회에 대해서는 이 지자체가 특별 조치를 따로 이제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오후 10시 이후에 대중교통 운행을 절반으로 줄이고 또 유흥시설, 노래방 영업 등을 24시간 금지하는 이런 좀 강화된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일부터 오후 10시 이후에 대중교통 운행을 절반으로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중인 부산의 경우에는 4단계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24시간 영업 금지돼 있고 또 피서객들이 몰리는 해수욕장들의 경우에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등에 대해서는 야간 취식을 전면 금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이후에 지하철 운행을 기존보다 20% 감축해서 이제 운행 중인 상황이고요. 경남에서 이제 20대, 40대가 다른 시군보다 많은 창원, 김해가 지금 도내 확진자의 70% 이상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어서 이 김해, 창원의 경우에도 거리두기 4단계를 이제 좀 적용한 상황이고 여기다가 더해서 이제 또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각 지역을 일률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기보다는 핀셋 방역을 한다. 이런 이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확진자 전원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원 확진자 272명 전원에 대해서 델타 변이 감염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272명 중에 64명에 대한 변이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이제 델타 변이로 확인됐다라는 건데요. 이 청해부대원들이 같은 함정 안에서 결국 생활하면서 이 감염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확진자들도 역학적으로 보면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9시 잠정직 기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이제 확진자 숫자는 1,649명인데요. 그럼 어제 같은 시간보다 84명이 늘어난 숫자고요. 그러면은 아마도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숫자는 1,800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수요일 날만 비교를 해도 일주 전인 지난주 수요일보다 135명이 더 많은 숫자여서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이 다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숫자인데요. 아무래도 양상 자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확산되다가 비수도권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양상이 또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여러모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에 누차 강조하긴 했지만 고령층의 백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또 추가 대책을 내놨어요. 그동안 이제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60세에서 74세 사이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동네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라는 건데요. 예약 미동의자라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예약은 18일 오후 6시부터 사전 예약 시스템이나 콜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약 이력과 관계없이 60살에서 74살 사이의 미접종자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 접종은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건소로 접종을 예약한 사람들도 원한다면 예약을 취소하고 가까운 병의원으로 접종 기간을 바꿀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역당국이 내년도 백신 계약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해외 여러 국가들이 이제 백신 계약을 좀 완료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이자, 모더나사가 자사 백신 가격을 인상을 해서 국내 도입 계약이나 이런 데 좀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상당히 우려가 많았는데요. 네. 일단 지난 2일에는 이 관련 질문에서 방역 당국의 설명이 내년도 백신 도입 계약은 초기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백신 도입이 이제 초기 단계는 벗어났고 거의 마무리 단계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바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도입하기로 계약 중인 백신 물량은 지금 5천만 명회 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백신 종류는 파이자와 모더나인 이 mRNA 백신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추경안에도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이 내년도 물량에는 부스터샷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을 고려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물량 이를 다 포함한 이제 숫자인데 1, 2차 접종을 올해 맞은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 5천만 회분이 곧 5천만 명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관심사가 이제 국내에서 백신을 개발 중인 기업하고 뭐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가가 지금 또 관심사인데 아직 그러한 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방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 2차 접종을 전 국민에게 다 한다는 전제 아래 내년도에 5천만 회분을 도입하면 국민들이 한 번씩 더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부스터샷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당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15일 날 대규모 집회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집회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여러모로 이제 좀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최고위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는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면서 민주노총이든 전광훈 목사 같은 우익단체든 좌우를 불문하고 이 방역 지침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국민의힘도 이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집회 개최를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4자리 숫자인데 지금 이렇게 도심시위 강행 움직임은 우려스럽다. 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민들의 노력을 무력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러면서 정부가 민주노총 시위에 대해서 솜방망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광훈 목사에게 시위의 명분을 준 것은 아닌지 좀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광훈 목사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목소리 이런 걸 대변을 해서 정부의 어떤 방역 대책 이런 것들을 비판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에 글 올라온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자영업자의 이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공간에서도 이런 집회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집회를 통해서 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커진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정치권 얘기도 해보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대선 출마한다는 것은 뭐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없었긴 했지만 새삼 뭐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감사원장을 사퇴하고 대선을 출마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현재 한국을 희망을 잃은 청년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리고 부끄러운 정치 그리고 지쳐가는 국민들 뭐 이런 상황인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기회가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나라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대기업 노조 비판도 했고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적 적용이나 연금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한 것과 반대로만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현재 감사원장이었다가 곧바로 대선으로 직행하는 것.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고 하고 흰 것은 휘다고 했다 하면서 월성 1호기 이제 조기 폐쇄 이 감사 문제를 이제 쭉 언급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라면서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를 던질 것인가 이걸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는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고 본인이 대통령에 대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네.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질문이 나왔는데 최재형 전 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정권의 탄압에 외롭게 맞서고 보수 야권의 결집을 이뤄낸 훌륭한 분이다 라면서도 자신은 정치적 분열 상태를 야기한 과거에 이래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국민 통합을 이뤄내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강점이 있는 후보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대선 출마 선언하면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뭐 대북 정책, 산업구조 재편 등의 이제 좀 어려운 질문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답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이것도 좀 이 준비를 안 했는데 그러면 왜 출마 선언을 했느냐 이런 네.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그다음에 뭐 기업 규제 철폐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과도하게 이 법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책임의 범위를 확장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나머지 법들에 대해서는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문제가 뭔지 다음에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저출산 문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론적인 입장 표명을 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이게 또 뒷말이 여러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도 지금 최근에 뭐 실언들 발언이 일단 설화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컨텐츠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받고 있는 건데 최종 감사원장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네요. 이게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두 분의 경우에는 최재형 전 원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이나 지금 컨텐츠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말을 너무 많이 막혀서 문제고 또 한 사람은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껴서 문제고 오히려 솔직하게 고백해서 문제고. 그렇죠. 이래도 저래도 컨텐츠가 부족하다라는 비판은 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출마 선언의 내용도 사실은 좀 방점이 좀 달리 찍힌 부분들이 보이는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정권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그 비판의 어떤 수사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굉장히 강한 느낌을 줬는데 최재형 전 원장은 물론 이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나름대로 지적을 하긴 했지만 자기는 그래서 이러저러한 대안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한 그런 부분이 이제 보이거든요. 통합의 메시지를 좀 낸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화가 느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평가 이것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래서 왜 감사원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대선 직행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을 지금 못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물음표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 후보 쪽방촌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행사를 기획했는데 여기에 지금 뭐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이 참석을 안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한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당 경선 흥행 차원에서 경선 후보 쪽방촌 봉사활동 이걸 기획을 했는데 원희룡, 박진, 하태경, 윤희숙, 김태호, 안상수, 장기표, 황교안 후보 등등 그리고 전날 입당한 장성민 후보 쭉 이렇게 후보들이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했고 홍준표 의원은 여름 휴가 중이다라는 이유로 또 안 왔습니다. 이 공식 출마 선언식을 가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부인이 이제 대신 참석을 해서 그나마 좀 면피를 했는데요. 하태경 후보의 경우에는 이 유력 후보들의 불참에 대해서 페이스북에서 이 당에서 마련한 이 대선 주자 1호 대회 행사에 이 유력 후보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사정이야 다 있다고 하지만 오늘 참석한 다른 주자들도 다 바쁜 개인 일정을 쪼개서 시간을 내서 참석한 것이다 하면서 이것은 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불참 후보들의 반응도 이 언론에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유력 후보들은 군소 후보와 묶지 말고 각자 뛰게 해주는 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다.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준석 대표 간의 이 엇박자, 입당 타이밍도 그렇고 계속해서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것에 주목하는 그런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내부 속사정이야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자꾸 이준석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어떻게 봐야 하는가.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고민스럽긴 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전혀 좋을 일이 아닙니다. 다들 나이가 그래도 이준석 대표보다 많기 때문에 네네. 꼰대 소리 들을 수 있고 최대한 좀 그러네요, 대표에 또.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앞에 놓여 있는 뭐 하나의 산이라고 할까요? 국민의당과 합당. 지금 합당 협상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감정 싸움만 격화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뭐 이 잘 실무선에서는 지금 합의가 깨졌기 때문에 대표 간에 이제 좀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자 담판을 제안을 했지만 담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 오히려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이런 이제 이준석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요란한 승객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경선 버스에 타고 있지 않다라면서 버스가 혁신이 되면 타겠다. 버스 기사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그냥 문 닫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꼭 요란한 승객을 태우고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비꼬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합당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스냐 노냐 이렇게 답하라고 하니까 계속 말이 길어진다. 그것은 합당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노라고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오명을 쓰게 되니까 이걸 다른 데다가 뒤집어 씌울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도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하고 합당이 가능할까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또 안철수 대표가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하고 단판을 짓거나 이런 것도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안철수 대표가 중앙일보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에 나와서 네. 이 이준석 대표의 예스냐 노냐라는 어법에 대해서 그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 준장이 영국군하고 단판을 벌이면서 했던 말이다.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또 어떤 뭐 친일파 아니냐라는 식의 그러한 이제 얘기로 몰아간 측면이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것은 참 신기한 발언이다라고 또 평가절하를 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은 더 확산되는 이런 모습이어서 합당은 계속해서 어려운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스까 노까 일본식 표현 예스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까지 얘기한 거 글쎄 너무 감정적으로 치닫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잘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무슨 논리인지. 네. 이제 여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 대선 후보들 오늘 본경선 2차 TV 토론을 벌였는데 뭐가 쟁점이 됐습니까? 이 YTN 주관으로 대선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역시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간의 이제 설전 이런 것들이 치열했고 그래서 이걸 뭐 언론에서는 명락대전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네. 역시 명락대전이 다시 한번 펼쳐졌고요. 그리고 후반부가 되니까 김두관 의원,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의원이 뭔가 이제 반명연대를 이루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고 네.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 간의 명추연대 이게 이제 또 대립적으로 또 흐르는 모습이 보여서 상당히 좀 흥미진진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쟁점을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한다든지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든지 정치개혁 공약을 하고 있는데 대표 시절에는 추진을 안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총리 시절에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능력의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논란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두관 의원이 정세균 전 총리에게 음주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 정세균 전 총리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벌을 줘서 근절을 해야 된다. 공직사회부터 음주운전의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해서 둘이 이제 질문 답변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견제가 되는 이런 모습도 보여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신사협정 맺어놓고 자꾸 네거티브 하면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책 공약과 관련한 어떤 그 얘기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책공약과 관련돼서는 뭐 오늘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가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가 개혁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공약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도 이제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3일에 이 기본주택 100만 호를 임기 내에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서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오갔고 여기다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또 경기도 성남에 서울공항을 이전을 해서 여기에 스마트 신도시를 구축해서 3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런 주장을 또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서울공항 이전은 사실 국방부가 반대해서 쉽지 않은데 이게 가능하겠냐라든지 이런 얘기가 이 양 캠프 사이에서 계속 논쟁처럼 오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자꾸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고 또 벌이기보다는 차라리 검증단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도 검증단 설치해서 검증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세균 전 총리가 강하게 이제 검증단 설치를 주장을 했고 이 검증단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까지 지금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도 다 동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에서 좀 후보 간 경쟁을 품위 있고 건설적으로 해야 된다라면서 조만간 상임고문단 회의를 소집을 해서 원로들의 고언을 듣고 원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최고위 이후에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한 바를 보면은 일단 지금 경선이 시작된 상황에서 검증단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 논의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지도부에서 별도 논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검증단 설치는 다소 이제 어렵다고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또 힘겨루기가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세계 랭킹 4위 터키를 꺾고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8강에 올랐던 대표팀은 김연경 선수를 앞세워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 극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제 우리 대표팀은 1승만 더 거두면 45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거머쥐게 됩니다. 한유미 KBS 배구 해설위원 연결해서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위원님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정말 많으셔서요. 저희 경기 중계하는 게 위원님 목소리에 오히려 더 주목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세계 랭킹 4위 터키하고 붙어가지고 사실은 경기 어렵게 하지 않겠는가, 우리 지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좀 있었거든요. 네. 오늘 승리 혹시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뭐 저희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었고 또 예. 터키 팀이 워낙에 강한 팀이고 또 특히 뭐 김연경 선수가 뛰었던 나라인 만큼 또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터키 팀 감독이 이런 전략과 전술이 굉장히 좋은 감독이어서 좀 우리의 약점을 좀 많이 파고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좀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좀 사실 좀 지는 쪽에 조금 더 마음에 무게를 두고 계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좀 전력상 네, 네, 좀 그쵸. 상대가 좀 더 우위에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예선 때도 굉장히 좀 힘든 경기를 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승리가 더 값지고 극적인 승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 대표팀 그 선수들 뽑을 때하고 선수 구성이 좀 달라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런던이나 그렇죠. 리우 올림픽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대표팀의 전력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에 이제 도쿄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예. 2년 전에 이제 선수 구성과 지금 이제 현재 좀 선수들의 변화가 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고 네. 또 런던 때는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김연경 선수가 전성기였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 또 리우 올림픽 때는 또 베테랑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또 김연경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좀 젊은 선수들이 갔기 때문에 좀 부담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 올림픽에는 그 선수들이 오히려 더 성장을 해서 확실하게 또 한번 경험을 하고 나와서 그런지 이런 큰 경기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잘 견뎌내는 것 같고 네. 사실 우리 대표팀의 전력이 최상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긴 하거든요. 선수들이 이게 경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실력이 좀 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를 한 번 하면 할수록 진짜 경험도 쌓이고 뭔가 부쩍부쩍 경기력이 늘어가죠. 네.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12년 런던 올림픽 4강 신화의 주역 중 한 분 아닙니까? 해설위원님께서. 네. 주역은 아니지만, 네, 같은 그 자리에 있었죠. 그것도 뭐 주역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4강 진출 소식 또 우리 선수들의 선전하는 모습 바라보시면서 감회가 정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해설하시면서 또 울먹이기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그때 해설하시면서 4강 진출 확정된 그 순간 김연경 선수가 스파이크 탁 때려가지고 점수 마지막에서 한 포인트 딱 따서 이겼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분들이 좀 감동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이제 TV로 보고 중계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또 배구 선배고 또 저랑 같이 뛰었던 후배들도 있고 네. 또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할 수가 없고 저도 해설자이지만 감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평정심을 잃고 좀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후배 선수들하고 축하 전화 연락이나 뭐 통화하셨어요? 경기 끝나고?
그냥 기본적으로 뭐 축하한다, 뭐 몸 상태는 어떠냐 이런 기본적인 연락은 하는데 사실 저 말고도 연락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네. 선수들한테 오히려 좀 방해가 될까봐 그 이상 막 그렇게 연락을 막 많이 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배려를 하시는 측면이 있는 왜냐면 거예요. 연락이 엄청 많이 올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연락을 또 받아보신 경험도 있으신 거죠? 그죠. 이게 경기 끝나고 특히나 이런 올림픽이나 큰 경기를 이겼을 때 되게 많이 와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또 다 답을 해주고 또 답을 하면 또 다시 문자가 오고 이러니까 이게 오히려 좀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많이는 연락을 안 하게 되죠. 예,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신 네.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래서 해설을 하실 때 사실 좀 저는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목소리 톤이 너무 차분했거든요. 해설하시는 톤이. 오히려 더 흥분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차분하게 해설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네. 많이 꾹꾹 눌러 참으신 거예요? 그렇죠. 또 저희가 원래 직업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는 참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일 때는 저희도 약간 못 참는 것 같아요. 아주 국민들도 못 참으니까요. 어쩔 수 없죠, 사실. 캐스터도 역시 마찬가지기도 했고요. 국제배구연맹이 오늘 승리 후에 김연경 선수에 대해 1억 명 중 1명 나올까 말까 한 선수다 이렇게 극찬을 내놨어요. 네. 아무래도 터키 리그에 오래 뛰었던 경험이 오늘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일단 뭐 터키 리그뿐만 아니라 뭐 일본 리그도 뛰었고 또 중국 리그도 경험을 네. 하면서 여러 선수들 그리고 또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얻은 경험도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예. 또 터키 리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경험하면서 김연경 선수도 굉장히 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경기 때 잘 해결을 해내고 굉장히 좀 부담감을 극복해내는데 김연경 선수가 좀 그런 탁월한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배구 관계자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극찬을 하고 뭐 공격도 좋지만 기본기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그러니까 배구 기술에서 전체적으로 다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김연경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피지컬적인 부분도 있고 뭐 네. 기본기도 좋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격인 것 같거든요. 성격요. 네, 그래서 일단 뭐 해외 리그를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낯선 곳에 가더라도 또 금방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런 친화력도 있고 또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멘탈도 있고 또 리더십이 워낙에 좋아서 이런 선수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전 그게 김연경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강심장을 가졌다고 얘기가 되는 김연경 선수조차도 터키전 앞두고 마지막 시합이 될 것 같아 어제 1시간도 못 잤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정말 심리적인 부담이 컸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마음가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참, 같은 선수 생활을 하신 분이니까 그 마음이 네. 정말 다 그냥 느껴질 것 같아요. 해설하실 때도. 저도 은퇴를 했으니까 네. 그런 마음이 뭔지 알아서 그런 것들이 더 좀 제가 많이 알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더 공감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도 해설을 하면서도 자꾸 막 걱정이 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김연경 선수가 3세트 경기 중에 심판에 항의하다 레드카드 받잖아요. 네네. 그러다 이제 1점을 내주기도 했는데 이럴 때 선수가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게 좀 도움이 됩니까? 경기 진행할 때? 그 상황은 이제 뭐 일부러 했다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어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사실 우리 선수 중에 누군가 한 번씩 심판이 너무 뭔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계속해서 심판을 보고 있다라고 할 때는 선수들이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해줘야지만 그 심판도 그 다음번에는 한 번씩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확실하게 좀 강하게 어필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지금 김연경 선수 얘기를 저희가 했지만 박정아 선수나 양효진, 김희진 선수도 정말 대단했어요.
맞아요. 네. 이게 또 특히 저는 이제 박정아 선수가 되게 큰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도미니카전 때도 그렇고 일본전 때도 그렇고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무서운 결정력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강심장인 선수고 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잘 해결을 해내서 박정아 선수가 정말 이번 대회에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성장을 보인 것 같고 또 양유진 선수는 또 올림픽이 3번째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도 많고 또 본인이 코트 안에서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상대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고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코트에 잘 나타난 것 같고 뭐 박정환 선수나 지금 양유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김희진 선수는 무릎 부상으로 수술한 지 2개월 정도 지났다고 하던데요. 지금 혹시 네, 몸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완벽하게 100%는 아니어서 지금 본인이 뭐 2년 전이나 1년 전에 보여줬던 그런 기량을 못 보여줘서 본인도 굉장히 좀 속상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중요할 때 한 번씩 블로킹 득점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좀 귀중한 것 같아요. 그 한 점이 정말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블로킹 그렇죠, 하나가. 네. 그리고 이 여자 배구 대표팀 라바리니 감독 꿈을 꾸고 네. 있는 것 같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 라바리니 감독의 전략과 전술 이것도 역시 이번 승리에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이제 라바리니 감독을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예. 같이 해봤던 선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인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팀에서도 다 분석을 하는데 라바리니 감독 같은 경우는 그 상황마다 선수들이 공격 폼이나 코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터가 뭐 리시브가 된 공이 어디 위치에 있을 때마다 어떤 토스를 하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하던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또 그런 이제 감독들이 지시를 내려줬을 때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줬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좀 잘 통했다고 봐요. 이제 우리 대표팀이 모레 그러니까 6일 브라질 러시아전 승자와 4강에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나라가 올라올 때 우리한테 좀 유리할까요? 지금 브라질이랑 러시아 올림픽 대표단이 1대1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경기가 진행 중이긴 한데 사실 어느 나라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전력상 뭐 브라질보다는 러시아 선수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공격 옵션이 많고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많이 땄고 또 다른 색깔 메달도 많이 따서 네. 경험적으로 브라질 선수들이 러시아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경기하는데 힘들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뭐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 중이니까 네. 결과를 알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우리 이제 4강전에서 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어떤 전략으로 좀 임해야 될지 전문가와 함께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전망은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건데 사실 올림픽이라는 거는 8강부터는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아무리 뭐 강팀과 뭐 약팀이 만나도 정말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망하기에는 조금 제가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강서브를 무조건적으로 가져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김연경 선수가 워낙에 공을 많이 때렸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라이트 쪽에 있는 김희진 선수가 살아나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해설위원으로서 또 선배로서 응원 한마디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선수들이 지금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또 힘내달라라는 말은 못할 것 같고, 선수들이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준비를 많이 한 만큼 후회 없이 좀 마음껏 보여주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부상 없이 건강하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게 그냥 네. 그게 오히려 더 바라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터뷰 들으시면서요. 저희 청취자 송은비 님이 진짜 한유미 위원님 그냥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4936님 감동으로 울먹거리실 때는 저도 동감했습니다. 같이 해설한 것 같았습니다. 한유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문자도 주셨네요. 앞으로도 좀 좋은 해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유미 KBS 배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전 국민의 관심이 도쿄올림픽에다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근데 스포츠 중계와 관련 보도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보도가 좀 나왔어요. 연합뉴스가 올림픽 포상 규정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메달리스트들에게 아파트 특별 공급이 있는데 뭐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면서 한국경제에서도 아파트 청약 넘사벽인데 메달리스트 특공 나만 불편해. 뭐 특공은 이제 특별 공급과 관련된 축약된 말이고요. 네. 연합뉴스가 군대 면제의 특별 주택 특공까지 올림픽 포상 규정 감롯 외박. SBS 같은 경우에는 메달 따면 집 준다. 주택 특공 올림픽 포상 규정 감롯 외박. 채널A는 정당한 보상 위화감 올림픽 메달 특공 논란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신 소개하신 보도만 보자면 올림픽 네. 메달을 따면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고 그 특별 공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청년들이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실제 속내가 좀 다른 겁니까? 다르죠. 지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년들이 요즘 가장 분노하는 이슈는 부동산하고 공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메달리스트들이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제로 뽑으면서 청년들이 여기에 분노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보도의 내용을 보면 청년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고 무주택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쉽게 이제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 공급에 대해서 분노와 부러움을 댓글로 표시했던 사람들이 정말 청년층인지 무주택자인지라는 근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죠. 아, 그래요? 네, 어디에도 없고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은 그러니까 메달리스트한테 주택 특별 공급에 대한 자격이 부여된다라는 보도가 7월 26일, 28일에 몇 개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개지만 커뮤니티에서 나와 있는 기사가 지금 말씀드렸던 공정 논란으로 나온 게 어제하고 오늘 정도에 나온 보도들인데 이 보도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우리 안센 백신 문제라든지 등등에서 나왔던 것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와 있던 게시글 몇 개를 보도화, 기사화 시키면서 논란, 갑론을박 이렇게 하면서 진짜 뭔가 이슈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번 케이스도 그렇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한 얘기가 마치 엄청나게 논란이 되는 것처럼 언론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 맞아요. 대표적인 갈등 조장식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양궁 선수 안산 선수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엔 여성 선수에 대한 혐오 확산에 나선 언론 그럼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성명도 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안산 선수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저는 그 페미니즘 논란, 뭐 젠더 갈등 이런 얘기를 붙일 수 없다. 이건 오히려 안산 선수에 대해서 혐오적 발언을 그냥 쏟아낸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뭐 SNS에 했던 포스팅이라든지 재학 중 대학, 뭐 음악적 취향 이런 것까지 다 기사화시키면서 안산 선수를 혐오적으로 몰고 가는데 언론이 나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문제가 됐던 사회적 문제가 됐던 부끄러운 문제가 됐었죠 사실은.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참 언론이 전형적으로 좀 비판받아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근절이 안 되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이제 그 메달리스트 아파트 특공 문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또 지적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그 포상 규정에 그 특공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뭐 메달 땄다고 해서 곧바로 뭐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면서요. 아, 그렇죠. 예. 이것이 이제 사실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그냥 나와서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예. 따져보면 이제 정부가 그 1983년 아시안 게임하고 6년 아시안 게임하고 88년 올림픽 네. 개최가 되면서 선수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제 입상자들한테 뭐 3회 이상 입상한 사람들한테 특별 공급 대상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청약 자격이 부여된 거지 정말 그들한테 공급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메달리스트들이 주택 공급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적으로 좀 낮은데 왜 그러냐면 네. 올림픽 그 메달리스트들은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대상에 이제 포함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 기관 추천이라는 게 현재 아파트 특별 공급 대상에 28개 항목 중에서 이제 올림픽 뭐 아니면 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22번째 순위로 포함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타 뭐 기관 추천 물량이 전체 아파트 물량의 15%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5%는 국가유공자에게, 10%는 해당 지구 철거민들한테 우선 공급하고 남는 물량을 또 장애인, 또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뭐 군인 등등등등하게 나누어 주어서 자격을 주어서 예. 실질적으로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해당하는 우수 선수 및 우수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한테 가는 것은 한 0.2%밖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것도 자격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물량이 적어서 뭐 제대로 배정을 받지 못할 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특혜라고 보기도 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계 뭐 메달리스트들이 했던 노력, 국위를 선양한 것들, 또 그들이 했던 것에 비해서 보상을 주는 건데 그 보상이 이제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 자격도 이제 전체 물량의 한 0.2%에 해당되는 건데 그 정도는 능력에 따른 보상이라고 하기에 또 너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왔던 몇 개의 글을 가지고 마치 곧바로 운동 선수들한테 주택을 준다고 주는 것처럼 보도하고 또 청년층이 그걸로 분노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은 정말 잘못된 보도입니다. 네. 근데 언론이 조금만 더 취재의 성의를 보이면 충분히 취재가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요 보도도 사실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네. 근데 왜 이런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지. 네. 글쎄요. 지금 저도 몇 번 나오면서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이런 발언이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서 좀 부끄러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논란 같은 경우엔 언론이 청년들이 겪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인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고 네. 청년의 분노를 키운 다음에 이를 현상으로 보도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진짜 이 문제, 청년의 어떤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된 주체들한테 오히려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 아닌가? 언론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했던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주목해야 할 미디어 이슈 하나 더 갖고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지난주서부터 해서 계속 나왔던 건데요. 유튜브 저널리즘과 관련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열린 공감 TV에서 네. 줄리 호텔 접대 부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언론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났던 내용이죠. 예. 네. 근데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어겼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 열린 공감 TV가 2020년 9월 27일 이제 줄리 호텔 접대 부설이라는 보도를 하는데 네.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자로 나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김건희 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예. 대통령 후보 이제 출마하겠다고 했으니까 후보죠. 네네. 후보의 모친과 18년 동안 소송을 벌려서 여러 번 패소한 사업가 정 씨가 유일한 이제 호텔 줄리 접대 부설의 네. 유일한 증인인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소문만 얘기했다 들었다 이런 게 이제 보도가 알려졌던 건데 열린 공감 TV 처음에는 이 영상 도입글에 이것은 소문이고 기억이다.
이야기는 허상일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내용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여러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주장을 그냥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취재할 그렇죠. 때도 기자의 신분을 좀 속였다 이런 논란도 있는 것이고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지금 또 나온 게 이제 요 줄리설 말고 또 하나가 문제가 됐던 게 부인 김 씨와 검사 출신 A 변호사 간의 동거서를 제기하면서 네. A 변호사 어머니한테 이제 취재를 가면서 그러니까 마치 취재하러 온 것처럼 하지 않고 이야기를 쭉 정보를 쭉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걸 받아서 하고 나중에 이제 기자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라고 나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지금 법적인 공방도 이루어지고 있고 취재윤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자라고 얘기했을 때 제대로 이제 취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아니면 취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런 정당한 취재 방법에 의해서 사실을 좀 이렇게 얻고 그것을 보도하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아마도 좀 더 자극적인 더군다나 이제 열린공감 TV는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네네. 조금 더 자극적인, 조금 더 좀 선정적인 이런 보도들이 사실 좀 많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채널이기도 하죠. 사람들한테 훨씬 더 조회수도 올리고 구독자도 늘리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또 지지자들한테 많이 퍼뜨리기도 하고 또 그런 목적으로 아마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열린 공감 TV가 그냥 매체가 아니라 여기 같이 이런 보도를 하시는 분 중에 모 신문사의 기자가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의 이제 취재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유튜브는 기자협회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기자협회 윤리강령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도 참 애매하고 이 유튜브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는데 법이나 제도가 지금 어떻게 규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어떤 울타리에 놓고 자체적으로 어떤 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그래서 언론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언론의 신뢰도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게시글 몇 개를 가지고 진실인 양 보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해야 되고 제대로 언론이 신뢰를 갖는 이제 정당한 매체가 좀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유튜브 영향력이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진실한 언론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어. 이런 사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중심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매체들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분별력 있게 좀 판단해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를 제대로 해석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언론의 책임의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아무리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도한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큰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해주면서 이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하면 그건 사그라들 텐데 그런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한밤의 문학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